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네. 네. 그냥 하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우리 네. 지난주에 아마케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역시 도사가 맞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아주 헐헐 잘 가네요. 뭐 헐헐 난 정도는 까지는 아닌데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대비해서는 선방을 코스닥의 하고 이제 있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네. 좀 견조하게 잘 움직였고 제가 지난주에 교육을 딱 해드리고 나서 분리도 종목으로 앞타바이오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 앞타바이오가 그래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일주일 동안에 거의 한 15% 이상 와우.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아마 방송을 보시고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 이상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온 이제 교육 내용은 사실 텍스트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요즘에 정말 이것 때문에 좀 화도 많이 나고 아, 고민도 많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요즘 하겠습니다. 시장만 보면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뭐가 화가 나는지 네, 지금 한번 화병 볼게요.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예. 이제 그 우라통이 이제 좀 치미는 걸 오늘 예. 조금 풀어드려 보도록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주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연기금의 매도 폭탄은 연기금. 언제 멈출까? 오늘 교육 주제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보시는 거 제가 요거 사진을 이제 캡처해 온 거거든요. 네. 절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냐면 동학개미가 살린 주식 국민연금이 말아먹네 이런 표현가 나올 정도로 요즘에 국민연금 매도세 때문에 개인 어마어마하죠. 투자자분들이 정말 좀 화가 많이 나 계시거든요. 사실 최근에 좀 주춤한다 싶었는데 오늘 또 봤더니 한 달 만에 그렇죠. 가장 큰 규모로 맞아요. 또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네. 하루에 뭐 눈만 뜨면 막 2천억, 3천억씩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매수를 해도 시장이 올라가니까 계속 빠지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은 연기금 수급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에 물려 계신 분들은 연기금 원망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 이 연기금의 매도가 과연 멈출 수는 있을까? 그럼 왜 이렇게 또 연기금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매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근데 슬라이드 메이저님, 한번 볼게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기 전에 네. 제가 연기금 관련해서 쭉 보도를 좀 봤더니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또 산다 이런 게 있던데 네. 또 사실 좀 이건 번외로 좀 궁금하거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제 사는 거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자마자 이제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훌쩍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바로 코스피 200에 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들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 기관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정말 좋게 보고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거의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이제 패시브 수급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디에 지수에 편입된다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서 비중을 채워놔야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이 있다라고 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좋든 나쁘든 기계적으로 사서 그 비중을 맞춰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기금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매수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 뭐 그리 큰 호재는 아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예. 연기금을 구성하는 이제 투자 주체들이 뭐 연기금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들 국민연금만 국민연금. 생각하시는데 국민연금 외에도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교직원 공제회, 군인 공제회,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부는 도대체 뭐냐? 우체국을 우체국이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이제 연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에요. 우리 국민연금의 규모가 세계 4대 연기금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운용자금이 약 8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기금이 눈만 뜨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무거울 올라갈 수밖에 수가 없겠죠. 없죠. 그래서 이런 연기금들이 있다라는 거, 그 연기금이 이제 왜 주식을 지금 매도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왜 파냐? 왜 이렇게 팔기만 할까? 한 번 정도는 좀 사줄 법한데 지금 51거래일 연속으로 팔았다가 이틀 잠깐 사주는 듯 하다가 맞아요. 또 내일이 다시. 지금 5일 연속으로 지금 팔고 예. 있거든요. 기금 운용이라는 건 사실 우리 국민연금은 저도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고 우리 지영 아나운서도 납부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그래서.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연기금에 국민연금에 더 연금 서운하죠. 납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자금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 테마주 같은 데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기금 운용의 목표는 첫째도 안전성이고 둘째도 안전성이에요. 수익률을 따지기 전에 일단 안정적인 운용이 이제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기계적인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노후 자금이 안전하게 이제 관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 그런 받을 부분들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예.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연금 충분히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때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제 자식 세대 분들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 얘기는 어쨌든, 또 다음에 예. 또 하기로 하고 예. 그래서 수백조 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최대 목적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것처럼 안정적 수익률이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 수익률 관리가 목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을 이제 줄이기 위한 리밸런싱.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국내 주식을 줄이는 게 과연 안전한 기금 운용이냐? 그러네요. 이 요걸 이제 꼴은 일단 의문부호를 좀 의문이죠. 달아야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에 대한 건 조금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작년 12월 28일부터 무려 51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최장 기간 순매도 기록을 세웠어요. 정말 오늘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억하기 싫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이제 51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록을 좀 세웠고요. 작년 6월 이후에 연기금이 매도한 것만 무려 20조 원. 그리고 5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는 기간 동안에만 무려 14조 원을 매도를 했으니까 맞아요. 요걸 누가 샀겠어요? 우리가 샀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예. 주가는 지금 다 빠져 있으니까 연기금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20조 원을 더 팔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만약에 연말까지 20조를 더 팔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냥 올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연기금의 이제 투자 배분 현황. 작년 8월 달 기준으로 연기금이 이제 공시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작년 8월 달 기준으로 전체 자산이 이제 100%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이제 금융 투자 부분이 이제 99% 거의 대부분 다 금융 투자를 그러네요, 하고 예. 있죠. 그 중에서 국내 주식이 18.2% 작년 8월 기준으로 그리고 해외 주식이 기준이 23.7% 높구나. 그리고 국내 예. 채권이 41% 정도. 그 외 나머지 뭐 해외 채권이라든지 채권. 대체 투자, 뭐 미술품도 투자하고 있고 요즘에 광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 나머지 이제 대체 투자들은 이제 제외해 놓고 요 세 가지만 딱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식 비중이 어쨌든 가장 작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네. 작년 8월 달까지 국내 주식 비중이 18.2%였고 작년에 이제 기금 운용상 목표 이제 비중 자체가 몇 %였냐면 네. 17.3%였어요. 근데 그걸 약간 초과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맞춰야 16.8%로 돼서. 비중을 이제 줄여야 되는 게 기금 운용 원칙에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5년 전에 이제 정해놨던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국내 주식을 이렇게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부터 동학 개미 열풍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오히려 작년만 놓고 보면 다우 지수보다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더 많이 훨씬 올라가 많이 버렸기 올라갔죠, 때문에 예.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비중이 더 커졌겠죠. 그쵸.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줄여가지고 비중을 16.8%로 맞추려고 하니까 연기금이 무려 40조 원 가까운 걸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작년 12월 28일부터 기계적으로 지금 무려 51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 지금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과연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한답시고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지금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안정적인 기금 운용의 목표에 합당한 거냐? 그쵸. 왜 우리 국내 주식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사실 과거에는 분명히 그럴 수 있었어요. 네.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박스피라는 오명을 이제 좀 덮어 쓰면서 다우 지수가 움직일 때, 유럽 시장이 움직일 때 우리 시장은 정말 못 갔거든요. 가만히 있었지. 근데 작년에 정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 개미 이제 열풍에 힘을 힘입어서 냈죠, 예. 사실 우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 시장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면서 우리 시장도 그야말로 지금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나스닥 지수보다 우리 코스닥 지수가 고평가되어 있을까요? 미국의 다우 지수보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고평가되어 있을까요? 저는 정반대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국내 주식이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고평가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늘린다. 이게 절대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5년 전의 상황을 가지고 중장기 이제 기금 운용 목표를 세워놓은 걸 기계적으로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없겠는가 하는 게 예. 바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원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연기금 자산 배분 전략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네. 걸 여러분들이 좀
좀 아실 거고요. 그래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기금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른 기계적인 자산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은 어쨌든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숙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3%, 올해는 16.8%가 딱 그 기준이기 때문에 요 기준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지금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리밸런싱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거든요. 코스피가 이제 3천 시대를 도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 비중이 가뜩이나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가총액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더 크게 이제 초과된 상황이고요. 2020년부터 이제 시행될 자산 배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연기금이 올해 연말까지 지금 20조 원을 더 팔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주식 시장의 지형이 정말 바뀌었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미국은 전체 자산의 거의 70% 이상이 금융자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부동산 자산이 거의 80%고 금융자산이 채 20%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약간 이제 선진국처럼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좀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이 오히려 해외 주식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매도가 끝날 가능성이 생겼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실마리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3월 26일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기금운용위원회가 긴급으로 이제 개최가 되는 게 확정이 됐어요. 바로 당정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검토를 할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은 17.3%, 올해는 16.8%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그걸 딱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보시면 전략적 자산 배분 SAA라고 하는 건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 이탈 허용 범위 말 그대로 이제 16.8%가 기준이면 요걸 어디까지는 이탈이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는 2%였어요. 근데 요거를 3.5%로 1.5% 정도 더 늘려버리면 유동적으로, 연기금의 이제 기계적인 매도를 좀 줄이고 거의 국내 주식 비중을 한 20% 정도로 방어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 이제 원포인트로 결정이 딱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연기금이 기계적인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원포인트 비중 확대를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 자산 배분 상의 오차 범위를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원포인트 비중 확대를 이제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게 26일 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제 회의가 될 거고요. 내년부터는 또다시 이제 앞으로의 5년 동안에 이제 중기 자산 배분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들, 국내 주식이 과연 미국 시장보다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국내 주식을 비중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이제 운용의 목표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수정해서 중기 이제 목표 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수급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게 연기금이 이제 기계적인 매도를 멈추게 되면 산업펀드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스탠스도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오늘도 계속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애당초에 리밸런싱을 시작하기 전부터 올 초에 이제 연기금이 기금 운용상의 하나의 목표를 세웠던 게 뭐냐면 국내 주식 비중은 줄여야 되지만 그래도 국내 주식 비중 중에 너무 대형주 쪽에 치우쳐 있는 걸 코스닥의 중소형주 쪽으로도 연기금이 이제 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제 확정을 지어놨거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4월부터 가시화될 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최근에 시장 정말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피 시장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에요. 근데 연기금 수급을 보시면 최근 거의 2주 동안에 쉬지 않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벌써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투자자를 위한 이제 꿀팁. 결국은 저평가된 국내 주식 비중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될 때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동학 개미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흥미들을 지금 많이 좀 잃고 계시면서 해외 원정 투자를 하시고 서학 개미로 변신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코인 투자를 막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글로벌 이제 선진국 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고요.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연기금의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예를 때문에. 들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렇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지금 연기금이 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많이 빠졌고 그쵸. 주가에 이제 매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한 2달 전부터 연기금이 기계적인 매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도 화학, 조선 예. 이런 업종들은 경기 분명히 민감. 샀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종목들도 역시나 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연기금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부터 연기금에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연기금의 수급을 잘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중소형주 종목들을 좀 더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가 있죠. 그리고 KRX 300이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연기금이 코스닥 150, KRX 300을 이제 추종하는 자금들을 또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에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을 좀 잘 찾아내신다면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또 분리도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좀 많은 내용들을 네.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금이 그럼 대체 많이 사고 있는 게 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핵심 또 있잖아요. 종목, 예. 그래서 그런 종목 하나를 잠시 후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카데미 시간엔 연기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는 26일에 어떤 회의 결과가 나올지 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